구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구조 발표를 맡은 김희영이고 저희 혼정이랑 같은 조를 하게 됐고요. 저희 아이템은 덴티오 가이드라는 건데요. 저희까지 5팀 남았으니까 힘내세요. 덴티오 가이드라는 거는 덴탈과 오디오 가이드를 합성어로 만든 거예요.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오디오 가이드가 이제 작품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듯이 우리 전반적인 진료 과정이나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오디오 가이드 같은 시스템이 있어서 설명을 대신 해주면 편리하겠다. 그리고 지루한 대기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뭐 그런 부가적인 기능들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아서 생각하게 됐고요. 치과를 별로 좋아하기 쉽지 않은데 저도 그렇고 많은 환자분들이 치과하면 두렵고 긴장된다, 무섭고 아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치과를 가면은 나는 입을 벌리고 선생님한테 맡기고 누워있는데 위로 막 기구들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는지는 설명을 잘 안 해주고 이러니까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치과 환자들의 설문조사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치과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실력과 자세한 증상 설명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실력으로 꼽는 항목은 뭔가 봤더니 진료를 괜찮게 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치과의사가 친절히 설명해서라고 해요. 진료를 잘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치과의사의 덕목인데 치과의사가 친절히 설명을 해주면 막 좋겠다는 환자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저희가 직접 환자분들한테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는 게 제일 좋겠지만 아무래도 치과 진료 특성상 굉장히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반복되는 과정들도 많고 해서 일일이 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힘들기 때문에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도슨트나 오디오 가이드를 통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듯이 전반적인 진료 과정을 대해서 설명을 듣고 각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듣듯이 이제 각 치료 과정에서도 설명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디어는 이제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타블렛, 그리고 타블렛과 연결이 돼서 블루투스 이어폰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소프트웨어에 들어갈 내용은 먼저 대기실에서 많이 대기 시간이 긴데 그때 이제 기본적인 치료 장치의 주의사항을 제공해주고 치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관심 있는 치료에 대한 정보를 이제 찾아볼 수 있게 해주고 원하는 음악도 선택할 수 있고 다양한 언어를 이제 설정할 수 있게 해서 외국인 환자들을 위해서 언어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진료실에 들어가서는 또 유니처에 앉아서도 선생님을 기다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치료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오늘 어떤 치료를 할 것이다 이런 걸 들을 수 있고 또 치료 중에 각 과정에 이제 뭐 지금은 어떤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해서 하는 생각을 했고 또 선택했던 음악이 계속 BGM으로 흘러나오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는 먼저 두려움을 뭘 하는지를 일단 알게 되니까 두려움과 긴장을 낮춰줄 수 있고 이제 편안한 진료 환경이 되고 협조를 이제 받을 수 있고 치과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는 것이 목표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기도 해서 짧은 동영상을 찍어봤어요. 오글거리지만 2분이니까 참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적인 구강 검색과 스케일링을 받기 위하여 회원인은 어린이학과와 치과를 방문하였습니다. 얘기하는 동안 직원이 무엇이나 공개해주네요. 이게 뭐지? 안녕하세요, 강의원님. 우리 치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치료 중에는 소리, 바람, 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이나를 알려주고 음악도 선택할 수 있게 해서 음악을 선택해 주세요. 김희용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이번에 꼭 기다려달라고. 김희용님이 오늘 초음파 기구와 선진만을 사용하여 치석을 진료 대한 오늘 뭘 할 건가? 초음파 기구는 꼭 쓰일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고 너무 시릴 경우에는 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래도 막 비용 문제나 이런 한계점이 많긴 한데 이런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진료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초지향성 스피커를 이용한 음악 테라피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저는 5조의 발표를 맡게 된 정택규입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저희가 이 연구를 선정한 이유가 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 그 다음에는 이 연구를 할 때 사용되는 재료나, 그리고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원리, 그리고 이 연구가 실제로 적용되는 또는 이 연구가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례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한 극찬,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발표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먼저 왜 이 주제를 선정했냐면요. 교수님께서도 이제 한번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뮤직 테라피라고 해갖고 환자한테 음악을 들려주면은 치료 효과가 더 높다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진짜 사실인가 한번 이제 알아보려고 논문들을 조금 찾아봤는데, 처음에 나온 이 논문은 이제 151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한 광범위하게 조사한 그런 논문이고, 두 번째는 아이와 어른들에게 좋아하는 음악과 좋아하지 않는 음악, 그리고 좀 진정시키는 음악 이런 것들을 다 듣게 해줘갖고 치료 효과가 있는지 확인한 그런 논문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건 좀 퍼브메드라든지 아니면 CM유젤이라고 이제 의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그런 의료 사이트 같은 데서 총망라해갖고 이렇게 리뷰 논문을 하나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논문이 이제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정말로 음악은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환자에게는 이제 이게 치료 효과가 있는 건 맞는데 과연 술자에게도 그럴까요? 저는 고등학교 때나 이제 대학교 때나 이제 공부할 때뭐 치료해줘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음악을 항상 들으면서 공부를 해요.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가끔가다 와서 물어보는데 너는 어떻게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냐? 난 음악 들으면서 집중 안 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러면 이 음악도 환자에게는 분명히 치료 효과가 되겠지만 술자에게는 당연히 소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자와 술자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약간 아테조에서도 이제 훌륭하게 발표를 해주었지만 이제 저희도 이어폰을 먼저 생각을 한번 했어요. 이어폰을 생각을 했을 때 뭐 단적으로는 당연히 환자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치유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러면서 술자와 환자는 또 분리되어서 술자는 집중력을 또 향상시킬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제 의사가 환자한테 뭐 고개 좀 들어달라 아니면은 약간 조금 옆으로 좀 이렇게 해달라 그렇게 했을 때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단점으로도 작용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저희는 이제 초지향성 스피커예요. 이 뒤에 이제 배경으로 보이는 게 미국에 있는 ATC라는 이제 회사 그 사진인데 지금은 이름이 LR인가 뭐 그렇게 바뀌었지만 이거를 처음에 특허 낼 때만 해도 이때 그 사진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발명했는 게 바로 이 울트라 디렉셔널 스피커인데요. 여기 보이는 HSS는 이거의 다른 이름인 하이퍼소닉 사운드 스피커라고 한답니다. 이 스피커의 구성 요소는 진짜 간단해요. 처음에 이제 뭐 소리가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그 소리를 초음파로 바꿔줄 변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걸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답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여기에다가 소리를 집어넣으면은 저기 회색 점들 보이시죠? 저게 다 변환기입니다.
이 변환기를 통해서 여기에 그 스피커 안에는 수많은 작은 변환기들이 들어있는데 그 변환기를 통하게 된다면은 초음파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되겠죠. 이 초음파는 일반 그런 음파와는 달리 진동수가 크고 파장이 작기 때문에 직진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냥 소리 같은 경우는 물에다가 이제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쫙 퍼지는 것 같이 회전 현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다 온 교실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회전이 잘 일어나게 되는데 이 초음파는 회전 현상이 굉장히 적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소리는 저 1번 모양과 같이 쭉 직진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러다가 저기에 사람이 있어갖고 사람이 저기서 딱 그 소리를 맞게 되면은 그 초음파가 일반 음파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바로 2번 모양인데요. 그렇게 돼갖고 그 저기 있는 사람은 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사람이 이제 4번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일단 저건 초음파이기 때문에 사람 자체도 못 들어요. 못 듣는 데다가 저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안 바뀌어서 저희는 저 소리를 들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원리를 통해서 그 직진 방향에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동영상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소리가 안 나오는데 지금 이게 음악을 틀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소리가 안 들리고 있다가 이게 일로 소리 들리면 이렇게 소리가 들리게 된답니다. 이게 그 초지압성 스피커이고요. 이제 이것이 적용되는 사례, 그리고 또한 적용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제일 널리 사용되고 있는 거는 미국에서 이제 해군들에게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해요. 해군들에게 이제 워닝 사인이라든지 아니면 위치 지시 이런 거 할 때 이런 걸 많이 쓴다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그림은 가게 그림인데 여기 이 가게마다 만약에 이 초지향성 스피커를 하나씩 다 설치하게 된다면은 그 가게 앞에 지나갈 때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따라서 고객들은 소음 효과도 굉장히 적어지고 또한 쾌적한 환경에서 확실한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이거는 제가 옛날에 2박 3일 정도 입원했을 때 생각을 한 건데, 이게 TV를 틀면 진짜 잠을 못 자겠어요. 밤에 새벽에 다 틀어놔요. 불도 다 켜놓고. 근데 이거를 만약에 환자의 헤드레스트, 아까 여러분들이 자료 좀 인용해서 헤드레스트에 다 설치를 하나씩 하게 된다면은 TV를 볼 사람은 그 소리를 듣게 되고, 그러면은 잘 사람은 자고, TV를 보면서 그 소리를 들을 사람은 듣고, 이렇게 차별화가 되겠죠. 마지막은 이제 치과에서 이제 적용인데, 앞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음악 테라피를 사용할 때 이걸 쓸 수도 있겠지만, 저희도 이제 생각을 한 게 이제 핸드피스, 소음 줄이기 이거 할 때 이걸 사용하고자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실용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제 거기까지는 저희는 그냥 과제로 이제 남겨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를 통한 고찰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이거는 환자와 의사를 분리했어요. 따라서 환자는 치유 효과 향상이라는 좋은 점과 술자에게는 집중력 향상이라는 좋은 점이 다 접목되게 되겠죠. 하지만 한계적으로는 일단 이게 되게 비싸요. 아까 보여드린 그 스피커가 10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그 가격 대비 효율을 할지는 진짜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모든 의사가 다 집중력이 없는 건 아니니까. 게다가 환자랑 의사 사이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 실용 가능성이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는 한계점이라고 느껴봤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3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76 홍주영이라고 합니다. 네. 자, 2016년도 DK 펠리오 사이언스 페어가 지금 성대에 지금 막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앞에 발표 몇 개 들으셨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참가하시는 분들이 주제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사이언스 페어 참가하고 싶은데 뭐를 주제로 하면 좋을까 되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해봐도 제가 좋아하는 주제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나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 조원들도 같이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저희가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거가 바로 음악과, 그리고 그 음악을 재생할 수 있는 오디오 기기를 저희가 좋아하는 게 공통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사이언스 페어를 쓰려면은 치과와 이걸 섞어야 되는데, 치과와 오디오를 섞어야 되는데 이게 뭐가 가능하지? 라는 생각이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막연하게 들었고,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참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음악 애매했죠. 근데 그래서 생각했던 게 일단 치과에서 가장 무서운 소리 하면은 뭐니 해도 핸드피스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핸드피스를 생각을 했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건 오디오잖아요. 음악 이렇게 이런 이어폰이나 이런 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이어폰이 또 비밀이 있는데 이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는 이 핸드피스 소리를 한번 없애보자. 이거를 줄여서 환자가 느끼는 두려움을 한번 줄여보자 생각을 해서 제목을 환자 두려움 없애기 프로젝트로 생각을 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근데 먼저 왜 두려운지 알아야 되겠죠. 왜 두려울까? 우리는 치과를 왜 두려워할까? 그래서 뭐 이런 뜻일 때요, 두렵다는. 근데 이제 논문을 하나 찾아봤어요. 이제 환자들이 진짜 뭘 두려워하는지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어서 문헌들을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뭘 두려워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논문이 있는데, 거기 논문에서 가장 이렇게 많은 요인들 중에 가장 큰 4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핸드피스에서 나는 소리라고 이제 논문의 결과에 나와 있었어요. 그만큼 환자들에게 두려운 요인인데 저희는 이거를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술을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했어요. 이 노이즈 캔슬링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아까 이 이어폰이 사실은 일반적인 이어폰이 아니라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적용된 이어폰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은 음악이 들리긴 하는데 외부의 소음이 들리잖아요. 근데 이 이어폰은 외부의 소음을 깔끔하게 다 없애줘요. 그래서 음악의 소리만 들릴 수 있게 해주는 이어폰인데 이 기술을 치과에서도 한번 적용해 보면은 그럼 소리를 없앤다는 개념에서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는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한번 적용을 해볼 텐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불필요한 소음을 차단하는 기술인데 음향기기, 자동차 방음 시스템, 에어컨 등의 되게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에요. 나온 지도 사실 10년이 넘었어요, 이 기술이. 네, 잘 모르고 있었죠. 한번 원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그림으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소음이 먼저 들어오면 그거를 마이크로 캐치를 해냅니다. 그러면은 프로세서에서 이 음파를 분석을 해서 우리 물리 시간에 배웠죠. 이 음파에 정확히 상쇄되는 소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걸 스피커로 내주게 되면 그러니까 소음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원하는 음악이나 뭐 목소리나 이런 걸 더할 수가 있는 게 이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헤드폰 이런 거의 원리예요. 이걸 한번 적용을 해볼 건데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는 그냥 환자한테 그 이어폰 사가지고 껴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가 계속 입을 벌리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두려운 마음. 근데 이걸 이어폰 또는 헤드폰을 이만한 걸 계속 끼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뭔가 막 거추장스럽고 이물감이 들고 뭔가 심리적으로 좋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걸 또 다 차단이 돼버려서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점이어서 그럼 두 번째로 그럼 이어폰 말고 스피커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스피커는 환자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원리에서 반대 음파가 환자에게는 이걸 노이즈를 없애는 음파가 될 수 있지만 의사나 보조 인력들한테는 또 다른 그냥 소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의사와 보조 인력에게는 뭐 의사소통 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 1, 2의 절충안으로 우리 헤드레스트, 일단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적용하려면 최대한 그 듣는 위치와 소리가 가까워야 효율이 좋기 때문에 헤드레스트에 일단 위치를 시키고 한번 이거를 적용을 하면 좋겠다. 근데 그럼 일반적인 스피커를 쓰면은 아까 말씀드린 요 두 번째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이렉셔널 스피커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했었어요. 이거는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그림으로 설명이 돼요. 이 노란색 영역에 있는 사람에게만 소리가 들리는 스피커예요. 직진을 한다는 얘기죠. 좀 처음에는 되게 신기한 기술이었는데 이걸 적용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물감도 안 들고 반대 음파가 의사와 다른 사람, 의사와 보조 인력에게도 들리지 않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리를 들으면서 영화를 보고 있고 옆에 사람은 책을 보는데 두 사람은 같은 소리를 듣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만 이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치과에서 노이즈 캔슬링 기술과 함께 적용을 하면은 뭔가 좀 개발을 잘 해보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그냥 헤드레스트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다이렉셔널 스피커를 설치해서 이제 핸드피스 그러니까 외부의 소음을 차단을 하고 여기에 더해서
뭐 음악도 뭐 같이 더해줄 수 있으면 뭐 금상첨화겠죠. 근데 문제점이 물론 있어요. 문제점이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표인데 여기 사실 그 핸드피스의 소리는 4위예요. 그래서 1, 2, 3위 중에 하나가 핸드피스 진동이 있습니다. 근데 진동은 음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이 기술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진동은, 그러니까 소리는 안 들리지만 진동을 느낀다면은 뭔가 약간 불안정한 느낌이긴 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또 생각도 계속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네, 저희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박종환. 얼마 정도? 이게 지금 일단 아까 말씀드린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보여드린 것만 해도 뭐 한 50만 원이 넘어가고요. 그 다이렉셔널 스피커 최근에 그냥 상용화돼서 디자인이 좀 보편화되니까 좀 세련되게 나오는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뭐 9cm 직경의 스피커가 한 $500가 넘고 뭐 약간 좀 비싸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컨셉을 잡고 생각을 해본 거라서요. 가격적이면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그럼 저희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6조 치주학 파이낸스 페어 발표를 맡게 된 박종환입니다. 저희 중에 이제 강민준, 종환, 안민석, 안세준, 안진우 이렇게 5명이서 함께 이제 주제를 설정했고요. 치과 직원 매칭 앱이라는 주제를 설정했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인연들이 있는데요. 일단 태어나서부터 얻게 되는 가족, 그리고 저희 이렇게 동기들처럼 동창들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웃들도 있을 거고, 교수님과 저희와 같은 사제관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치과의사가 되면 훗날에 만나게 될 직장 동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직장 동료들에 대한 인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인연이라는 키워드를 저희는 아만다라는 어플을 통해 모집을 얻었는데요. 아만다는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 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자기 얼굴 사진을 올리고 이제 거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평가를 해요. 1점부터 5점까지 평가를 하고 5점이면 높은 거고 1점이면 낮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해서 3점이 넘으면 이제 합격인 거고 3점이 안 되면 불합격이에요. 아쉽게도 그런 분들은 좀 거의 방출을 예다시피 하시는 건데,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호감을 누르고 소개팅을 할 수도 있고 뭐 채팅을 하거나 미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로 이렇게 들은 건데 뭐 이렇게 3점을 넘으신 분도 있고 저렇게 불합격을 안타깝게 받으신 분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동기들 중에도 뭐 1점, 2점 뭐 불합격하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합격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아만다라는 앱을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래서 어플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다가 아말감이라는 어플을 만들고, 되게 다들 친숙한 이유잖아요. 아말감이라는 어플을 만들고 했는데 지금 전국에 있는 치과 병원의 개수가 15,365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치과 병원에 있는 간호사는 정작 498명밖에 안 된다고요. 치위 생사는 2247명이고요. 치기공사는 1886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치과에서 실제로 고용하고 일하시는 분들만 계산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근데 1년에 나오고 있는 치위생사의 수는 4,5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한 치과당 아까 1.3명 정도밖에 고용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도 치과 병원들이 구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월 15일 근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고용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고용 구인난을 좀 해결하고자 저희가 아말감이라는 어플을 만들었는데, 아말감의 줄임말은 아무나 말고 나랑 같이 일할까? 네, 이런 걸 드렸고요. 이제 아말감에 처음에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쓰게 돼 있어요. 이제 당연히 학력을 중요시하게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근속 기간 이제까지 얼마나 일했는지, 그리고 이제 지역적 어느 지역에서 주로 일을 하시는지, 뭐 희망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각자 원하는 희망사항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매칭 시스템이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사람과 매칭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우리 여학원분들이 나중에 졸업하셔서 좀 힘세고 좀 일 잘하는 남자 치위생사가 필요하다라고 희망사항을 적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희망사항을 적으면 서로 매칭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매칭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희망사항끼리 이제 매칭을 시키려고 하면
사람이 모든 걸 하려면 사람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에 알파고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많이 대두되기도 하고 인공지능이 좀 더 발전하면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매칭을 딱 보면 2명 정도가 나와요. 2명 정도가 나오는데 2명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찍으면 돼요. 찍으면 돼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주황색을 누르면 되는데 이렇게 짝짝을 해보면 이제 주황색을 누를 필요가 없겠죠. 네,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명을 고르시면 되고 그래서 매칭 만약에 이게 싫다 하면 주황색을 누르시면 되는데 2번까지는 무료고 이후로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제 매칭이 만약에 되면 실시간 면접을 보게 돼요. 이제 민주치과에서 만약에 박민석 씨가 박민석 씨를 구하려고 이렇게 카톡을 했는데 한 130만 원밖에 안 준다 그래서 이제 거절하는 내용이 담긴 건데요. 네, 이렇게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희가 엄선해서 뽑기 위해서 이 활성화가 돼야 되니까 홍보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서 처음에 이제 초기 앱 시작을 100곳 정도 치과병원 중에서 좀 잘 되는 곳들을 모아서 아무래도 잘 되다 보면 치의생사들도 더 많이 뽑을 거고 더 대우가 더 좋겠죠. 그래서 100곳 정도 뽑아서 그런 사람들과 그 다음에 치의생과 이제 학과 지원팀에 홍보를 해서 학점이 좋거나 아니면 실습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좀 추천받을 만한 사람을 뽑아서 한 100명 이렇게 매칭을 처음에 시키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점차 유입되는 사람들이 서로 교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SNS에도 홍보를 많이 해야겠죠. 좀 잘 되면은 이벤트를 열어서 매칭된 사람 중에 한 3년 이상 정도 근무하신 분들한테 뭐 같이 여행을 보내준다건 아니면은 뭐 소정의 선물을 준다건 이런 식의 뭐 보상을 주려고 하고 잘 되다 보면 이제 하루에 요즘 팝업창 뜨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되게 정보들을 치과에서 유용한 정보들을 하루에 하나씩 정도 팝업창으로 띄워서 보내주는 식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정보를 얻는 것만으로도 이 앱에 입고 싶을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한계점은 조금 있는 게 누군가 가입을 하고 활동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앱에 한 3개월 안 들어오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탈퇴 과정으로 되는 걸로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풀어서 막 물리 얘기하고 와 어려웠는데 저희는 좀 쉬워가지고 되게 가볍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2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는 살아있는 마네킹, 두 번째는 주주지 글라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아있는 마네킹은 저희가 올해 실습하고 있잖아요. 실습하면서 저희가 든 생각이 있어서 거기에서 착안해서 아이디어를 냈고 두 번째 주주지 글라스는 저희가 나중에 임상에서 할 때를 상상해 봤을 때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해낸 아이디어입니다. 첫 번째로 살아있는 마네킹입니다. 치아 프랩, 우영이가 지금 치아 프랩 하고 있어요. 근데 더미를 바라보고 있는데 뭔가 실수를 했나 봐. 하이스피드를 잘못 눌려가지고 치아를 많이 깎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되게 걱정하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은 더미에서 하니까 이제 이거 뭐 생물이 아니니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중에 실제 환자에서 만약에 그런 실수를 하면 그건 실수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실제와 가까이 그 더미를 만들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봤습니다. 실제 사람에서는 저희가 작년 1학기 때 두경부 해부학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듯이 이렇게 구강과 연결된 신경이나 혈관이 되게 복잡하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처럼 우영이처럼 실수했다면은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살아있는 마네킹에서는 치아에 일종의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해부학적 구조에 기반을 해가지고 신경이랑 혈관에 혈관에 센서를 해가지고 만약에 벌을 하다가 건드렸다. 그래서 신경을 건드렸다. 그러면 노란불이 켜지고 혈관을 건드렸다. 그러면 빨간불이 켜져서 이제 저희가 더욱 임상적으로 실제 환자에서 하는 것처럼 좀 더 긴장해서 할 수 있어서 좀 더 긴장해서 실습을 열심히 하게 되고
약간 실제 환자에게 대한다고 생각해서 더 긴장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살아있는 마네킹을 한다면 실제 임상에 나가기 전에 연습을 실전처럼 할 수 있고 더 좋은 질의 진료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환자를 저희가 맨날 덤에서만 하다가 실제 환자를 만나서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진료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주주지 글렀는데 주주지가 무슨 뜻인가요? 똑똑하시네요. 네, 별 뜻 없고 그냥 저희도 이름 떴어요. 저희 어릴 때 닌텐도 게임기 기억나시나요? 많이 해보신 분도 많을 텐데 닌텐도 게임기에는 이렇게 칩을 넣으면 어떤 칩 종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어떤 칩을 넣느냐에 따라서 게임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착안해가지고 저희가 생각해낸 건데 요즘에 뭐 3D 안경, 뭐 가상현실을 보여주는 안경처럼 되게 안경에 무슨 기능을 넣어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안경에 칩을 장착해요. 아까 닌텐도에서 그 칩을 어떤 칩을 넣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걸 할 수 있듯이 저희도 이제 칩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서 원하는 칩을 넣어서 이제 원하는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자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에 있듯이 루트 플레이닝, 임플란트 이런 식으로 술식에 관한 정보가 있는 칩이 있다면은 평소에 복습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기 직전에 아까 보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세미나 하면서 새로운 술식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되게 빠르게 습득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그 환자들한테 어떤 치료를 할지 권장을 할 때 그냥 환자들은 그냥 이름만 말하면 모르고 그냥 하잖아요. 근데 실제 이거를 많이 보여주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치료구나 이런 거를 환자들이 좀 들으면은 그런 치료 과정을 선택할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치료 과정을 설명을 많이 한 거니까 나중에 의료 문제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환자를 위한 칩으로 이렇게 입술질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충치 치료 후 주의사항처럼 어떤 치료 후의 주의사항을 칩에 넣어가지고 설명하거나 치질 하는 방법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렇게 치료 후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람이다 보니까 저희 맨날 시험 볼 때 넘버링도 외우면 바로 까먹듯이 그 주의사항을 당연히 다 알고 있겠지만 매번 말할 때마다 환자들한테 가끔씩 실수해서 몇 개 까먹고 못 말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그거로 인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그 전 슬라이드에서 치료 방법을 미리 환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거랑 주의사항을 지금 말해주는 거랑 약간 공통적으로 저희가 약간 의료 문제는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의료랑 법은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이거 요즘에 말도 많고 그래서 우리한테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런 거를 이제 칩으로 하면은 저희가 실제로 하는 것보다 저희가 직접 설명했다는 그 증거가 되잖아요. 딱 이 영상을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약간 물적 증거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칩을 이용하면 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더 뭐가 있냐면 저희가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 이것보다 보여주면은 그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좀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까 그런 거 말고도 이렇게 되게 맨날 같은 진료하고 힘들잖아요. 술자나 또 환자들 저도 맨날 치과 가면 되게 긴장하고 두렵고 이러는데 그럴 때 약간 더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칩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어가지고 많은 범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저는 치과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제 아이디어인데요. 차한동기는 이제 최근에 유행하던 드라마 태양의 후예 중에 드라마가 나오고 나서 되게 좋은 효과가 많이 일어났대요. 국민에 대해서 인식도 바르고
그래서 이걸 보고 치과 의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를 만들었을까 생각했어요. 실제로 사례를 찾아보면 이제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1999년에 방송돼 완전 대박을 쳐서 역대 최고 시청률이 63.7%를 달성했고 당시 그 경희대 한해학과 합격이 서울대의대랑 0.1%밖에 차이가 안 났대요. 그리고 뭐 이런 그 실제 경제적 효과도 되게 성공한다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그때 일단 난점을 몇 가지 찾아봤는데 기존에 이런 드라마나 영화가 끝나고 찾아봤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치과 의사가 나오는 영화 탑10을 찾아봤는데 대부분이 그 코미디나 좀 스릴러고 이름만 치과 의사의 막 연쇄살인마다라고 이 드라마에 대해서 관해서는 전 세계에 그 치과 의사를 소재한 드라마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일지 그 이유를 생각해봤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 그 좀 드라마 만들기에는 이미지가 좀 의사에 비해서 딸린다고 해야 되나? 막 생사를 다툰 막 PT로 슬리는 장면이 좀 적어서 그렇지 않나 싶기는 한데 반론을 제시하자면 꼭 모든 그 의학 드라마가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인 그레이 아나토미는 의사들이 나오는 사실 의료행위보다는 연애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doctor는 소아과 의사가 주인공이고 그리고 신경산부인과는 산부인과가 주제인데 심지어 코미디고 충분히 치과 의사도 드라마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런 이유보다도 진짜 이유가 따로 있는데 진짜 이유는 드라마 작가들이 쓰는 거거든요. 드라마 작가들이 그 치과 의사의 삶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처음부터 치과 의사를 드라마로 놔두고 생각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ER이라는 드라마가 되게 그 의학 드라마 쪽에서 좀 역사적인 혁명적인 드라마인데 되게 그 의사의 삶을 잘 표현했다고 칭찬받는데 그 각본을 맡은 사람이 이 마이클 카니튼이라는 분인데 하버드에서 인류학을 전공하고 다시 하버드 입학해서 이번에 의대를 졸업한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런 주라기공을 만들었고 그런 거 보면 진짜 제대로 된 치과 의사가 나오는 드라마 만들면 치과 의사가 각본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가 적합할지 좀 되게 여러 가지 의학 드라마를 찾아본 다음에 적합한 포맷을 몇 가지 찾아보고 그다음 제가 거기 좀 접목시켜서 시나리오를 몇 개 제가 직접 짜왔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스트레스라는 그 미국 드라마에서 모티브를 했다는데 젊고 미숙한 인턴이 그 의사로 막 성장해 나가는 일종의 의사 코미디입니다. 인기가 되게 좋아서 시즌이 10까지 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 첫 번째는 주인공이 치과대학에 처음 입학해서 친구들이나 선배들을 사귀어가지고 점차 치과대학에 적응해 나가는 스토리거든요. 치즈 인더 트랩이라는 드라마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의 문제지만 여기는 치즈 인더 트랩. 첫 입학부터 이렇게 막 의과 인턴이 좀 점차 성장해 나가고 주요 갈등은 학점 시험 그리고 동아리 활동이나 서울대 관계는 이제 현장감 넘치는 일상이 주인공은 자세히 일기 배우를 캐스팅해서 시청률을 높일 겁니다. 성적이 좀 좋은 편이게 지금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목표는 치과 의사가 됩니다. 여주인공도 인기 여자 배우를 캐스팅해서 시청률을 많이 높이면서 조력적 포지션을 주인공의 친구고 함께 공부하면서 점차 친해져서 연애가 교수 A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주인공의 지도지로 시험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해서 학점을 낮게 주는 드라마의 주요 악역인데 그 대신 어떨 때는 도와내주거나 도와주기도 하고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세월간의 바이러스도 적고 이런 식으로 이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캐릭터가 나오는데 선배 A나 선배 B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거를 사실 폐기한 이유가 말 그대로 치과만의 특색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일단 이건 폐기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제가 지금 생각 중인 시나리오는 두 번째 시나리오인데요. 미드 하우스에서 포맷을 따온 개인별
경우에 처음 개업한 치과에서 막 다양한 환자들 만나서 하는 본격적인 치과 드라마인데요. 이제 이 처음 치과 개업을 개인 치과를 개업한 젊은 치과에다가 이제 이런 선배 1이나 뭐 치생사 A와 함께 다양한 그 옴니버스 방식으로 이제 매 에피소드마다 환자들의 치료에 나가는 거예요. 되게 진지하게. 그래서 다양한 환자들이 매화마다 나올 건데 되게 다양한 치료 방법도 매화 나왔고 예를 들어 뭐 양압 수술이나 치주 치료나 모든 치료가 다 실패하는 거 아니고 성공하는 거 아니고 가끔 실패도 하고 환자 갈등도 되게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환자가 나오는 게 이 드라마의 포인트인데요. 일단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되게 다양한 환자가 나와 드라마의 신선함과 개성을 좀 느꼈는데 일부 진성 환자도 악역으로 나오겠죠. 환자들의 캐릭터를 변화시켜보면 길거리에서 싸우다가 앞니가 깨져서 치과에서 치료 제대로 안 하면 40에서 찢어버리겠어요. 엔딩에서 실제로 나왔던 사례인데 막 되게 외모에 콤플렉스를 가진 여성이 고정병합을 치료해달라고 하고 드라마 끝에는 이걸 잘 치료해주면 되게 감동적인 끝나겠죠. 좋은 음악도 나오고 성격이 까다로운 노인이 특리를 맞춰 내야 되는데 막 오해할 때 기절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막 나이가 어린 소아한테 X 쪽에 과잉치를 맞을 수 있고 이런 드라마틱한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PPL이거든요. 모든 이런 케이스에 대한 그 현실적인 고전을 강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장면을 받아서 접근하는 그 드라마 끝날 때 카페베네 대치에서 강대학교 치과대학 로고가 시간 됐습니다. 인식을 높이고 이게 주인공들이 당시에 치대를 졸업해서 현장 가서 워크컵이나 뭐 벨트나 그런 데 당대 치대로 시킬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치과 전체와 당대 치과대학에 대한 인지도가 면서 좀 높이는 게 제 발표 끝났습니다. 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치과에다가 한번 심리를 접해봤는데 심리가 사실 그렇게 새로운 분야는 아니죠. 치과에서 어떤 치료를 하든 간에 항상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해왔고 이게 뭐가 새롭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일단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당장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심리적 요인이 더더욱 앞으로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치과학이 만약에 생긴다면 뭐 아직 정확히 생긴 것은 아니라서 어떤 치료를 할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무슨 치료를 할지 예상을 해본다면 람미트라든가 울사람의 크라운, 치아기계 그리고 간단한 교정치료 이런 것들을 할 텐데 이것들은 사실 지금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어느 치과를 가나 다 흔히들 하고 있는 행위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제 어떤 것을 추가를 할 것이냐 그럼 저는 심리에서도 특히 예술 쪽을 좀 더 접해보고 있습니다. 바로 치아 타투인데요. 아까 이미 앞에서도 조금 했었죠. 그래서 치아 타투는 말 그대로 치아의 반영구적인 화장을 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이거를 선택을 한 거는 외국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치아 타투를 받는 사람들이 좀 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게 아직 전혀 개발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개척을 한다면 한국에서는 적어도 선구자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선택을 했는데 1시간 반쯤 전에 너무나 하고 싶은 기회에서 선구자 자리를 뺏겼습니다. 그래서 치아 타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라운에다가 하는 거고요. 아까 그 맨 처음 발표한 조에서는 크라운에다가 하는 것이 장점이다라고 설명하셨는데 물론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치아 타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상당한 치아 삭제량이 동반된다는 점 때문에 저는 이것을 단점으로 봤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런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치아 타투를 더더욱 우리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개발을 해야 하는지 그쪽에 이제 중점을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라미네이트에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것인데요. 라미네이트는 크라운보다는 훨씬 적은 삭제량으로도 상당한 심리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딱 박아 넣으면은 이제 누가 봐도 아산핀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라미네이트는 그 원래 건전한 치아 상태에서도 그 심리적인 목적만으로도 라미네이트를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타투의 목적과도 상당히 부합하고 아주 활용 가능도가 높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이트 가드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사실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코팅이죠.
치아에 그림을 그린 다음에 투명한 GIC는 드로코팅을 한다던가, 아니면 사실 더 좋은 방법은 치질과 직접 결합하는 필름을 개발을 해서 이 필름에다가 그림을 인쇄를 한 다음에 필름을 오려와서 이렇게 판박이처럼 갖다 붙이는 거죠. 이러면은 그냥 그 인쇄된 필름을 오려서 붙이면 되니까 타투를 하는데 한 치아당 한 3분이면 아마 될 겁니다. 이렇게 치질과 직접 결합하는 필름을 빨리 이제 개발을 하는 것이 타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아직 치아 타투가 좀 상당히 생소하고 아무래도 이에 뭐가 있다는 게 패션보다는 아무래도 어떤 좀 이물질이 껴있다는 인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일단 치아 타투 자체를 인식을 하고 이거를 패션으로 인식을 하게 만드느냐, 즉 수요를 어떻게 창출을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 문제의 답을 생각해 본 게 연예인들 중에서 얘는 이제 뭘 입어도 이쁘고 뭘 해도 머리를 뭘 하든 뭐 귀를 어떻게 뚫든 그런 멋진 사람 중에서 원탑인 사람이 저는 얘라고 생각을 합니다. GD는 그냥 패션의 아이콘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뭘 해도 정말 옷빨이 잘 받고 그러는 아이돌인데 얘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TV에 이렇게 이빨에 하트를 받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처음에 저게 뭐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다음날에도 TV에 이렇게 이빨이 딸려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거에 익숙해지고 이런 GD가 자꾸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다른 연예인들도 한 명, 두 명 점점 치아 타투를 하고 이제 그런 매체에 노출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각종 패션의 얼리어답터들이 자기도 치아에 타투를 해보고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타투가 널리 퍼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GD한테 빨리 협찬을 해줘야 됩니다. 빨리 이거는 한 사람이 GD한테 이걸 해주기는 너무 GD 몸값이 비싸기 때문에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다 힘을 모아가지고 GD한테 협찬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성공적으로 사람들한테 인식이 된다면 나중에 한 30년 후에 단계 시대 후배들이 입학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학생들이 단체랑 과정을 맞추는 게 아니라 과 치아를 맞출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누구는 뭐 단계 치대 이렇게 박는다거나 뭐 누구는 델타, 뭐 아르 뭐 이런 식으로 박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플라스틱 서저리 발표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저희 수험생에게 수능 끝나고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설문조사로 코 윤곽 수술이라고 대답한 설문조사가 있었고 또 외모 관리라고 대답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대법원에서 시술을 저희가 치과의사가 구강 아감면 부위에 시술을 합법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입술이랑 턱 부분을 시술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시술이 필요한 입술을 한번 찾아봤는데 구순열이 비대칭인 경우, 이물질을 제거하는 경우, 입술 인중에 선이 없는 경우, 입꼬리 후유증이 있는 경우 등 많은 사람들이 입술에 성형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는 미입술 주름의 교정을 하는 방법을 있습니다. 버미 스마일 같은 경우도 보톡스를 이용하면은 잇몸이 보이지 않고 입술이 아름답게 보이는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톡스를 통해서 교근의 활성을 줄일 수 있는데 이 시술을 보면은 과도한 교근 비대칭이나 단지 미용상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덴탈 프로텍션 앤 매니지먼트, 그래서 덴티파의 소개를 맡은 김삼휘 위성국 교수입니다. 네, 여기 보니 이 휠체어에 과연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왔을까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등록을 또 보였을까요? 만약 환자가 원장님 이 의자가 깨끗한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네 라고 솔직히 대답할 수 있으실까요? 네, 최근 의료계에서 치과의 교정 사태가 긴박하게 일어남에 따라서 치과계도 비난의 화살을 고소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각종 TV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치과의 위생 상태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대 대신에 빨간색 페인트를 이용해서 치과에서의 진료가 에서 오염이 얼마나 쉽고 빠르고 멀리까지 접해야 되는지를 소개하기로 했고요. 이렇게 국내의 열악한 치과 위생
환경과 맨손이나 일회용품을 재사용하는 것까지 고발했습니다. 여기서 끝이지 않고 각 방마다 비닐실과 하나씩 있는 격리실에서 이렇게 오염이 접하될 만한 이런 부분들을 일회용 비닐 캡으로 씌워서 감염 확산을 막는 외부 사례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런 방송에 나와서 정말 많은 비난이 열려 있었는데요. 그래서 치과 의사들도 나름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핸드피스가 없어서 고발했다 그런 말까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개인이 노력한다고 사람들이 알아줄까요? 예를 들어 마스크를 바꿔 끼고 환자를 보러 왔는데 환자가 원장님 이 마스크 새 거 맞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그 환자를 안심시킬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렇게 2010년부터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원하는 치과에 검사를 해서 202개의 기준을 만족시키면 이렇게 4년 동안 인증 마크를 씌워줍니다. 하지만 이 인증은 요양병원이나 정식병원을 제외한 곳은 의무가 아니고 혹시나 인증에 탈락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인지 제가 엊그제 구사한 바로는 저희 전국에서 치과병원 중에 인증 마크를 받는 곳은 한 6군데, 특히 이렇게 연세대 치과병원 같이 큰 병원을 포함해서 6군데밖에 없습니다. 환자의 신뢰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치과 치료 인력 자체의 감염 문제도 논란이 되는 시점에서 저희는 치과의사 위생과 환자들의 신뢰도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봤는데요. 그래서 소개합니다. 벤티팜. 벤티팜은 저희가 엄청난 인천에서 선택한 위생 제조업체에서와 저희 서비스에 가입한 치과 둘이 연결해서 환자들한테 직접 보여드립니다. 네, 저희 서비스에 가입하시는 치과는 이렇게 오염이 발생할 부분에 일회용 비닐을 씌우게 되는데요. 물론 환자가 바뀔 때마다 바꿔줍니다. 그리고 치과에서 일회용품으로 써야 되는 이런 기본 기구들을 하나의 큰 멸균 밀봉 포장을 해서 비닐 포장해서 환자가 이걸 카운터에서 받아서 치과 의사에게 보내주면 치과 의사가 그 자리에서 그걸 착용을 해서 환자들이 일회용품 재사용에 대한 걱정을 없앨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끝이 아니라 그런 비닐 본넷이나 그 치과 기구에 씌우는 그 비닐 그 본넷에는 모두 환자의 이름과 성함과 날짜 그리고 QR코드가 적혀 있는데요. 저희 벤티팜 스마트폰 앱에 들어가시면은 근처에 가장 가까운 벤티팜 서비스 치과를 찾을 수 있고 만약 예약하셨으면은 거기 자기 이름 붙여서면은 그 내원 당일에 자기를 위한 위생 상태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한 환자가 직접 그 내원하실 다음에 비닐에 붙어 있는 QR코드를 자기 스마트폰으로 인식을 시켜서 이게 재사용한 건지 아니면 원래 당일에 설치는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으신 분은 다음부터 집중해주세요. 네, 이 부분은 치과 감염 관리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들이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보다 진료 인력들이 손쉽게 산업부채, 흡입교환, 양식적 교환들을 하는지 안 하는지 더 면밀히 관찰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진료 중에 장갑이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치과 의사 위생사 가능성이 더 적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매번 바꿔 하는 그런 제품들을 안 끼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 이거는 재사용 여부는 따지지 않기 때문에 더 심각합니다. 이런 치과 의사를 보고 불만 진료나 PT 수첩을 보는 환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또한 복지부 측은 최근 감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위생에 의존되는 기관들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5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러분들의 미래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들입니다. 네, 나이가 많을수록 면역력이 약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이제 위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네, 이거는 작년 메르스 사태 때 그 환자가 얼마나 많이 감소했는지 나타내는 형태인데요. 역시나 환자 수와 매출액이 폭으로 감소했다고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종플루, 사스 등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저희 찾지 못했는데 아무튼 이런 병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여러분 큰 박물관이나 레스토랑 화장실 같은 데 가면은 간혹가다 이렇게 세컨 마크나 사스코 안전 마크를 보고서 좀 안심하셨던 경우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벤티팜 의사들 역시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치과 앞에 큰 벤티팜 마크를 붙여줌으로써 보다 쉽게 안심할 수 있도록 환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환자들의 확실한 신뢰도와 여러분들 치과의 확실한 위생 저희 벤티팜은 모두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빅데이터를 통한 개원 위치 선정에 관해 조사하게 된 김민수와 안일섭 두 사람으로 기획된 소규모 계획입니다. 네, 치과의 뉴스들을 모아봤는데요. 여기 치과 인턴제 또 되게
되게 많은데요. 먼저 동네 치과 내년부터 진료가 목표 시간이 이거는 뭐 2013년 말에 나온 얘기로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또 치과 전문의제 치여반으로 결정된 이 말은 이제 1안이 현행 유지고 2안이 보건복지부안 3안이 그 다음에 취업의 안이었는데 3안이 취업의 안으로 결정되었다고 해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치과 인턴제 폐지 추진 이 얘기는 못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제 인턴제는 폐지로 가닥이 일단 잡혀 있고 그다음에 교정과 외과는 4년으로 연장이 될 거라고 확실시 되고 있고 한 1, 2학번부터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실습 시험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데 이거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보시다시피 전문의제도 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 결과 4월 23일에 있었는데요. 55.8%로 찬성이 되었답니다. 이제 다음이 나오는 결과가 꽤나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바로 일반인에 대해서 전문의가 필요한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입니다. 놀랍게도 일반인의 92%가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 싶었다고 응답을 하였는데요. 또 치과 간판에 명시하는 게 옳은지 전문의를 명시하는 게 맞다고 물어본 질문에는 91.9%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동네 치과에서도 전문의가 필요하다는 말에는 92.1%가 찬성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같은 값이면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 싶어하는 의료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심리가 치과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 이제부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빅데이터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란 무엇일까요? 이건 이제 정보량의 현황인데요. 정보가 1990년대는 되게 적었지만 2015년 앞으로 점점 시간이 가면에 따라 VR 같은 영상도 최근에 나왔죠. 정보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보들을 여기 있는 업체들, 구글, 자라, 아마존, 넷플릭스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뭐 자라에서는 이제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내년에 어떤 시즌에 옷을 언제 이걸 만들어서 어떤 디자인을 할지 결정하는 데 쓰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서도 미드나 드라마, 영화 등을 추천해 주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에 관한 설명을 요약해보면요. 간단하게 기존 환경보다 영상 위치 데이터가 일단 데이터로 사용된다는 게 크고요. 오픈소스라는 것도 또 큰 점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환경에서. 이건 간단하게 구글의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라는데요. 문장이 Dear Bear, Liver, Car, Liver, Dear Car, Bear가 있으면 저게 Dear Car, Liver, 저기 Dear이 몇 번 나왔는지 그냥 문장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입력을 하면 쟤네가 저런 식으로 다 글을 센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국에서 의료에서는 무엇이냐면요.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심평원에서 만든 사이트인데 치과의사가 총 몇 명이 있는지 각 치주 질환별 치료가 몇 번 시행됐는지를 모두 통계를 내서 빅데이터로 만들어서 인터넷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치주 치료 처치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해봤는데요. 치주 수술 후 치석 제거, 치근 활택술, 그리고 치주 소파술의 경우를 모두 총합해서 이렇게 통계를 내본 맨 왼쪽 위에 보이는 그림이 연도에 비한 이 치주 수술의 횟수고요. 밑에는 나이별로 또 통계를 낸 것인데 50대 가량이 제일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지역별로 통계를 낸 건데요. 보시다시피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 또 서울권이라고 부르는 경기권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외과를 굳이 대표할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우선은 발치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발치 중에서도 곡장 내록치, 그래서 치아 분할수를 실시한 게 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료 조사되죠. 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과 경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단하게 한번 빅데이터를 분석해봤는데요. 여기가 이제 꽤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먼저 왼쪽에는 치주 치료 처치의 그 지역별 횟수를 각 지역별 치과의사 수로 나눠봤습니다. 거기서 봤을 때 대구, 대전, 울산이 되게 높은 수치로 나타나는데요. 이 말은 치주과를 전공한 다음에 대구, 대전, 울산에서 개업을 한다면 경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발치술의 경우에는 인천, 대전, 그 다음에 경기권이 되게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이하게도 대전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다 모두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타나는데요. 아무래도 대전에 개업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짐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직까지 취업안이 이렇게 완전히 픽스된 것도 아니고 막 누가 이렇게 일부러 어떤 조작이다니 말도 많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건 제가 찾다가 제일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이제 치과의 위치 선정부터 직원 모든 마케팅을 관리해주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업체들에서는 각 치과별 동네 치과의 그 치과의사의 외모, 목소리, 직원의 친절도를 점수를 매겨가지고 각 지역별로 이렇게 점수를 매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선은 향후 계획은 이렇게 네이버나 구글 같은 대형 포털에 정보를 게재하거나 아니면 아말감 같은 그런 어플이 나왔죠. 그런 어플에 편승해가지고 이렇게 그 어플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병원 마케팅 업체에 정보를 제공하는 식으로 현재는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빅데이터라고는 하지만 저게 국가에서 운영해서 만들어진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비보험 진료는 정확한 진료가 어렵고요. 그리고 또 아직은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전문의 모를 텐데, 환자가 어차피 모를 텐데 그런 거 상관없는 거 아니야 하겠지만 덴탈 IQ가 점점 향상되고 앞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점점 이렇게 덴탈 IQ가 상승되면 언젠가는 환자들이 전문의를 찾아가는 시대가 도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규모가 커지고 점점 더 데이터의 양이 늘어지고 뭐 어플이 때 좋은 점일 수도 있는데요. 그 아말감 같은 앱을 통해서 비보험 진료 같은 정보도 저희가 얻을 수 있다면 더 양질의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식업계에는 뭐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잘하는 주방장은 자기의 요리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면 되지만 잘 되는 그 식당은 그 식당의 인테리어, 직원 위치 등이 모두 고려해야 잘된 식당이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한 번쯤은 고민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준표입니다. 써있듯이 저상운동을 통해서 치아 의식을 억제하는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천천히 얘기해야 되는데 스포일러가 났었는데 목차는 이렇게 돼 있고요. 먼저 저희는 우식을 억제하고 싶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식을 박멸하겠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적어도 충치 걸리기 싫습니다. 그래서 뭐 입솔질을 필두로 해서 많은 방법이 있죠. 여기 이렇게 많은데 문제는 정말 귀찮아요. 하루 3번 밥 먹고 3분 내에 뭐 3분 동안 정말 귀찮아서 다른 자동으로 되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되는 거, 평소에 자동으로 되는 거. 근데 대가는 반드시 필요하죠. 이솔질도 뭐 칫솔 치약, 움직이는 힘 이런 것들 뭔가 대가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양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평소의 구강 내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봤는데 저장력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교합을 하고 있고 그래서 평소에 나도 모르게 교합에 의한 압력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저희는 전기 에너지로 바꾸면 뭔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필 전기 에너지일까요? 는 여기 있습니다. 앞전 현상이란 무엇일까요? 앞전체에 기계적 에너지를 가하면 전기 에너지를 발생하는 현상을 정압전 효과라고 하고요. 앞전체에 주어지는 전기 에너지에 따라 체적이 변하여 기계적 에너지로 바뀌는 현상을 역압전 효과라고 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한 가족의 일상생활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에너지를 함께 생각해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는데 샤워 부스 바닥에 떨어지는 물방울이 부스 바닥에 설치된 앞전체에 의해 전기 에너지를 만들고 이른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엄마의 도마에 칼질하는 움직임을 통해 발전하고요. 조깅하는 아빠와 누나의 옷과 운동화에 의해 발전하고 조깅하는 보도 바닥으로부터도 발전하게 됩니다. 출장 가시는 아빠의 철도 차량 속이나 철로를 통해서도 발전하게 되고요. 출근하는 형이나 누나가 사용하는 자동차에서나 차가 달리는 도로로부터도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댄스 플로어도 있겠네요. 네,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물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도 화학생물로 들어왔는데
자세한 물리적 원리는 논문이 있어서 천천히 이렇게 읽어보면 될 것 같고, 간단히 말해서 앞전 효과는 압력을 전기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전기 에너지로 치아 오식증의 주 원인인 우식을 유발하는 세균의 능력을 제거함으로써 우식을 예방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전기가 세균을 죽일 수는 있는 건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의외로 논문이 꽤 있었어요. 먼저 압력을 전기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교합압 표를 보면 한 400에서 700뉴턴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네요. 구치 기준으로.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고, 효율은 약 18%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간단하게 말하면 압력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고 저희는 전기 에너지를 세균을 죽이는 데 사용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논문하고 실험이 꽤 있었는데, 먼저 미생물을 죽일 수 있는 최소 전압이 약 1V, 전류는 100에서 200 나노 암페어였습니다. 그리고 되게 거창한 실험이 있었는데, 토끼의 종아리에 스테필로코커스 에피더미디스를 배양을 해요. 그래서 하나는 대조군, 하나는 독시사이클린을 처방하고, 하나는 200 마이크로 암페어라는 낮은 전류를 이제 처리했습니다. 근데 대조군은 이제 세균이 남은 게 4.16이라는 배수라고 치면, 독시사이클린을 처방했을 때 2.55가 남았습니다. 많이 줄었죠. 테트라사이클린이 강력하니까요. 근데 전기 처리를 했을 때 1.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독시사이클린 이겼어요. 와. 그래서 전기가 세균을 죽이는데 효과가 있었고, 200에서 400 마이크로 암페어가 되게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기 자극은 그 자체의 효과로 세균을 죽일 수도 있지만 전기 자극으로 인해서 대식세포나 백혈구를 불러오고 세균의 이동성을 박탈하기 때문에 살균에 취약하게 만들고, 바이오필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항생제를 안쪽으로 투과시켜서 항생제에 더 취약하게 만드는 효과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조금 많이 있었는데, 일단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조직에 손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기과에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인체가 느끼는 전기는 이제 교류 기준으로 2mA였고요. 7, 8mA는 돼야 통증을 느낀다고 하네요. 근데 우리는 한 400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를 처방할 거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많이 나지만 구강 안에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전 효과를 나타내는 기기를 설치할 건데 구강 내에 어디에 설치할지, 만약에 치아에 삽입하게 되면 건전지질을 삭제하게 되고, 이게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네스트 형태로 클라스프에 건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결론을 아직 내지 못했고요. 구강 내에서 흐르게 되면 전류가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뭐 곡물이 있거나 타액이 있거나. 그래서 그걸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교합압은 사람마다 다르고 개인 안에서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일정하게 조절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강 안에 아무래도 기계가 들어있으면 이물감이 느껴질 거고, 페이스메이커와 같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조성주입니다. 저희는 의과에서 사용하는 카테터라는 것과 근관 치료를 조금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소 솔직이랑 연관을 지어서 좀 딱딱하게 느낄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두 가지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의과에서 사용하는 카테터가 무엇인지 보시겠습니다. 혈액이 흘러가는 양강의 길이 콜레스테롤과 노폐물로 막혀있다. 우선 풍선을 이용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스텐트로 혈관을 교정해준다. 좌관동맥이 막혀 심장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단 몇 분 만에 심장이 괴사하기 때문에 신속한 혈액 공급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기도 한다.
심방세동의 치료는 잘못된 전기 신호를 더 이상 심장이 받지 않도록 끊어주는 것이다. 환자는 심방세동과 함께 심방이 빠르게 뛰는 심방조동까지 가지고 있다. 우선 3차원 CT를 통해 전극 도자로 이상이 있는 부위를 찾아낸다. 예전에 카테터들은 저희가 그 안쪽에서 저희가 소위 말해서 조직을 방금 보셨던 게 카테터에 대한 설명인데, 카테터를 이과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관상동맥 풍선 확장술이라고 해서 혈관에 그 카테터를 삽입을 하고, 그 주로 막히는 부위가 관상동맥인데 관상동맥까지 그 카테터를 삽입을 시켜가지고요, 그 막힌 부위에 가서 풍선을 불어서 살짝 확장을 시켜주는, 그렇게 해서 막힌 부위를 뚫어주는. 그리고 두 번째로 스텐트 시술을 통해서, 스텐트가 살짝 그물 같은 건데 그걸 그물을 펴주면 그 막혀있던 게 뚫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시술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3차원 입체화 및 부정맥 치료인데요. 아까 잠깐 나오긴 했는데, 그 스텐트 끝에 압력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스텐트가 들어간 부분에 그 심장 부위를 3차원으로 입체화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전류를 흘려줘서 이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심장 세포인지를 판별을 해서 부정맥 세포인 경우에 그것을 소작시켜주는 역할까지 하는 방식으로 카테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근관 치료에 대해서 잠깐만 넘겨짚고 넘어가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관 치료를 할 때 우선 그 와동 형성을 해서 치수감을 개방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근관장이라는 걸 측정하게 되는데, 근관장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 근관 끝까지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외부 실습 때 옵저베이션을 했었는데, 그때 보존과에서 옵저베이션을 했는데, 어떤 선생님이 되게 근관이 되게 일자로 플랫하게 있는 게 아니라 휘어 있고 꼬불꼬불하게 여러 개 있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잡기 어려운 모양인가 본데, 어떤 선생님께서 1시간 정도 꼬박 하시더니 이거 찾으시고서 환호성을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까 어려운 작업이면 틀림없는데, 근관장을 측정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방사선법, 그리고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자근관장 측정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 치연이랑 치주인대 쪽에는 그 저항이 비슷한데, 만약에 근관장, 그러니까 근관의 끝 부분을 가게 되면은 저항이 좀 달라지게 돼서 이쪽에 보이시는 여기 게이지가 확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근관의 끝, 즉 근관장을 여기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기구입니다. 그렇게 근관장을 결정을 하면 발술하고 지관부를 확대하고 근관을 형성하는 등등 하고, 여기 안에 충전을 해서 마지막에는 그 주조체를 올려서 그 원래 치아를 복구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근관 치료를 하는데요. 이제 제가 왜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됐냐면은, 많이 보셨겠지만 원광대학교 보철과 어떤 선생님께서 그리신 그림을 보다가, 이거 제목이 엔도왕이라는 거거든요. 딱 핸드폰을 보시면서 파일을 딱 던졌는데 근관장을 딱 찾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근관장을 결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근관장을 구하기 어렵거나 또는 뭐 액세서리 패널이 많아서 치아가 심어져 있는 상태로는 근관장을 결정할 수 없어서, 심지어 발치를 한 다음에 그 근관 치료를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다시 재식하는 그러한 시술도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근관장을 구하기 쉽지 않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술을 합쳐서 만약에 그 카테터를 그 근관에 삽입을 해서 3차원 입체화를 하거나 아니면 압력을 감지할 수 있게 한다면 근관을 많이 형성하지 않고도 조금의 치관부 삭제를 통해서만으로도 근관으로 삽입을 해서 근관장을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PD 스페이스를 통해서 직접 가능한지는 사실 임상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에피컬 포라멘으로 바로 삽입을 한다면 굳이 치아 삭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의 경우 그냥 바로 근관 치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간편하게 치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한 라테럴 캐널 등을 지금 현재는 근관 치료를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접근이 쉽게 됐기 때문에
근관치료 예후가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시범주 발표를 맡게 된 임현정입니다. 저희 조가 준비한 내용은 치과 예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본격적으로 내용을 말하기 앞서서 먼저 저희가 왜 이런 주제를 택하게 됐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 왼쪽을 보시면 예약을 안 하고 갔더니 1시간 동안이나 기다렸다고 조그만 치과가 3개나 있는데도 환자를 북적북적거려서 마지막에는 꼭 예약하고 가시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고요. 또 옆에는 집 근처에 가까운 치과도 있는데 거기는 예약을 해야 돼서 귀찮아서 더 먼 곳에 치과를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이런 걸 보면 예약을 하면 치과 진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아끼면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귀찮아서 하지 않고 미루다가 결국 악화가 돼서 더 안 좋을 때 치과를 방문하게 되는 그런 환자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치과 예약이 뭐 전화 한 통 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다음을 보면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맛집이나 집을 구할 때도 또 배달 음식을 시킬 때도 간단하게 어플을 이용해서 찾는 분들이 많고 또 이런 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요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복잡한 건 싫어하고 더 간단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를 치과 영역에 접목시킬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바로 치과 예약 어플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 대상은 교정치료 환자 같은 정기적인 방문이 필요한 환자들은 이렇게 매번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게도 추천이 되고요. 또 귀찮아서 예약을 하지 않는 사람들, 더 편하게 예약하고 싶은 사람들, 또 전화할 틈도 없이 바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어플을 만들기로 생각했습니다. 이 어플의 이름은 치약이고요. 매수하는 치과 예약을 줄여서 만든 건데요. 이거는 카카오톡 알림을 이용한 위치 기반 치과 병원 예약 어플이라서 내 주변에 어떤 치과가 있는지 한눈에 지도로 볼 수도 있고 언제 어디서든 밥을 먹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간편하게 예약을 할 수 있기도 하고요. 스마트폰과 카카오톡만 있으면 누구든지 쉽게 치과 예약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치과 예약을 쉽고 간편하게 해서 좀 더 사람들이 편하고 쉽게 치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본문으로. 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이어나갈 이연재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저희 앱의 간단한 사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저희 치약 앱을 다운받아 주시면 처음에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잘 보이시나요?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뭐 새로운 아이디, 뭐 실명 확인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이 카카오톡 아이디로 바로 연동이 돼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처음에 치과를 찾을 때는 지역 설정을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저는 지금 치은이 붓고 시리고 아파서 지금 있는 천안 안서동에서 치과를 찾으려고 충청남도 천안시 안서동 이렇게 체크를 했고 그리고 제가 진료 과목이 특히 지금 치은이 아프니까 특별한 치료를 필요로 할 때는 이렇게 치과 영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주 치료를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치 기반 앱이라서 제가 GPS에 잡히는 위치를 기반으로 주위에 어떤 치과가 있는지 나오는데요. 제일 처음 뜨는 JCP 페리오 치과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치과를 선택하게 되면 간단한 병원에 대한 설명, 위치, 그리고 원장 선생님의 양력이 나오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카카오톡으로 예약하기라는 버튼이 나와요. 이 버튼을 통해서 이걸 클릭을 하면 바로 카카오톡과 연동이 돼서 병원 카카오톡 아이디로 이렇게 5월 10일 4시에 예약할게요 라고 문자를 전송하기만 하면 이게 그 병원 측에 연결이 되고
다른 별다른 전화나 다른 거 필요 없이 이렇게 문자 한 통으로 병원 예약이 되는 이런 어플 설명이었습니다. 네, 이런 어플을 통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환자에게는 전화번호를 전화할 필요 없이 편리한 치과 예약이 가능하고요. 또한 내가 생각날 때 바로바로 치과 예약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가는 지역에서 치과를 가야 할 때 치과 검색이 쉬워집니다. 또한 병원 측에서는 이런 신규 환자 유치가 쉬울 수도 있고, 그리고 환자들이 계속 이렇게 예약을 빨리빨리 해줌으로 인해서 환자 관리의 용이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의 수익 모델을 설명해 드리자면 간단하게 두 가지 방법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병원 측에서 받는 수익입니다. 병원 측은 저희 어플을 가입 시 가입비를 지불하고, 또한 중개 수수료, 그리고 만약에 병원을 홍보할 때 병원 마케팅 제휴 등을 통해서 저희는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런 치과용 제품을 파는 회사에게서 마케팅 수단으로 배너나 팝업창 등의 치과 관련 제품 홍보 및 프로모션을 제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계속 저희 어플을 쓰게 하기 위해서 회원 유지 방안인데요. 첫 번째로 카카오톡 사용자들을 자동으로 로그인시켜서 서비스 연동 기능을 제공하고, 또한 포인트 적립을 하여서 이 포인트로 그런 치과 제품을 구매 또는 증정하게 하겠습니다. 네, 아직 이게 프로토타입이라서 저희 많은 개선점과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환자들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앱을 저희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로써 저희 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인테리어 했을 때 좀 더 이쁠까, 환자를 많이 모을까 해가지고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를 잘해야지 환자들 많이 모으려면, 그래서 인테리어 디자인의 원리, 그리고 색채와 심리적 효과. 네, 그래서 색채를 잘 표현해서 심리적 효과를 많이 최대로 얻어냄으로써 이제 치과 인테리어를 잘 꾸밀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아이들과 또 노인분들을 위해서 맞춤형 인테리어도 할 것입니다. 저는. 네. 그리고 제가 고려할 것은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균형, 리듬, 강도, 색채, 조명 이렇게 있습니다. 네, 먼저 균형은 이제 생활 영역에 퍼져 있는 하나의 기본적인 물리 법칙이고, 물리엔 5가지가 있어요. 대칭 균형, 이제 비대칭 균형, 방사상 균형 이렇게 있는데, 대칭 균형. 대칭 균형은 대칭이니까 이게 좀 단조로운 면도 있지만 그래도 잘 정돈된 느낌이 있어서 대칭으로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대칭 균형은 대칭적이진 않지만 되게 자유로운 느낌이 있어서 스릴과 묘미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방사선 균형은 더 자유롭게 회전 이런 감각을 줌으로써 실내 분위기를 좀 더 생동감 있게 해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리듬. 이렇게 디자인에서 리듬은 시각적인 움직임을 일컫죠. 이렇게 반복적이지 않고 이렇게 리듬적이면 네, 좀 더 창의적이게 보일 수도 있고, 또 대조를 그 중간중간에 넣음으로써 이제 형태와 색채를 교묘하게 대체해가지고 좀 더 환자들이 좋아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강조.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강조가 없으면 안 되겠죠. 하나의 초점을 좀 더 강하게 부각시켜서 이제 나머지 부분들 좀 더 이렇게 잘 어우를 수 있게, 그래가지고 좀 더 잘 조화가 될 수 있게끔 할 것이에요. 그리고 색채는 인테리어 할 때 색채가 되게 중요하겠죠. 이제 이렇게 막 칙칙하게 검은색으로 다 막 도배하는 것보다 이렇게 알록달록, 소친에서는 알록달록하게 하고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러운 색감도 표현하면 환자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명도 되게 중요하겠죠. 이제 그 기다리는 그 웨이팅룸에서도 조명을 좀 더 이쁘게 하면은 이제 환자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이런 색채들이 어떤 심리적 효과를 주냐? 우리가 시각을 통한 색채 자극을 받으면은 데이터는 인간의 오감 중에서 80에서 85%에 달할 정도로 되게 중요해요. 이런 색채감엔 4가지가 있는데 크기감, 거리감, 시간감, 무게감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크기감에는 어두운 색의 옷을 입은 사람은 밝은 옷을 입을 때보다 더 날씬해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뭐 정장을 입으면 좀 더 멋있어 보이죠. 더 날씬해 보이고, 그리고 이런 색채 영향보다는 색의 밝기, 명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감에는 난색, 빨간색, 노랑처럼 장파장의 색은 좀 가깝게 느껴지고 한색, 파란색, 남색 같은 경우는 좀 멀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시간감, 난색의 조명이 있는 공간에서 시간의 흐름이 길게 느껴지고 한색의 조명이 있는 공간에서는 짧게 느껴집니다.
그 난색이 아까 빨강 노랑이었고 이 한색이란 게 파란 남색이었어요. 이렇게 파란 난색이 있으면은 좀 더 시간이 짧게 느껴져요. 그럼 진료실이랑 그런 걸 좀 잘 배치하면 되겠죠. 그리고 무게감은 같은 물체라도 어두운 색은 무겁게 느껴지며 밝은 색은 가볍게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난색 조명에서는 뭐 이렇게 가볍게 무겁게 느껴지고 초록색 조명에서는 가볍게 느껴져요. 그리고 무채색에는 이렇게 흰색은 차가운 느낌, 검은색은 좀 따뜻한 느낌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중성색은 이렇게 그 검은색, 흰색이 아니라 이런 채색이에요. 그리고 노랑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좀 더 밝게 그러니까 밖에서 노란색으로 하면 좀 더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노란색으로 할 거고 녹색은 이렇게 친숙함을 줄 거니까 이렇게 안에다가 녹색을 하면 되게 좋아하겠죠. 그리고 백색은 좀 더 이렇게 잘 고급스러움을 줄 거예요. 이게 포인트 컬러도 있고 이렇게 좀 유광백색으로 하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고급스럽고. 그리고 빨간색으로 하면 좀 더 이렇게 활기찬 느낌을 줄 거예요. 그래서 젊은 고객들을 많이 섭외할 거예요. 그리고 회색 같은 경우는 좀 더 차분한 느낌을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까만 같은 경우는 되게 멀게 느껴지지만 아주 친숙한 느낌을 줄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홍보시킬 수 있는 빨간, 주황 그리고 노랑은 좀 자연스럽게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돼요. 되게 홍보시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소치에서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회색 같은 경우는 추워 사물함을 줬으니까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돼요. 자신의 심정이나 회복이란 거 있으니까. 그리고 유광의 백색이라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니까 아까 말했듯이 회색 같은 그런 거 하면 좋아요. 그리고 소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록달록하면 되게 좋아할 거예요. 아까 빨간색 같은 경우는 그 흥분을 유발시킬 수 있지만 이렇게 알록달록하면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게 소치용. 그 다음에 이렇게 놀이공원도 설치해주고 뭐 심장 안정도 되게 주면 좋아하겠죠. 그리고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뽀로로 이런 거 좋아요. 그리고 노인분들에게는 이렇게 약간 이게 약간 미국 아메리칸 스타일인데 안락한 느낌도 주고 이렇게 막 거부감 느끼는 막 이런 덴저러스한 스토커가 없어요. 이런 거 보면은 딱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네, 이렇게 아메리칸 스타일 이렇게 고급스럽죠. 그 다음에 건강과 안전에 최우선을 할 거예요. 저는 노인분들의 신체 기능의 저하를 고려해서 그 다음에 이런 거, 난간 설치, 미끄럼 방지도 해주고 친환경 소도 쳐주고 이렇게 피로감도 덜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하면은 피로감을 덜어줘요. 되게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